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문학번역원과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 저는 오늘 개막 행사의 진행을 맡은 손민아입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는 국내 독자들의 문학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이 서울을 무대로 쌍방향 교류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2006년부터 개최해온 글로벌 문학 축제입니다. 올해로서 9회째를 맞이하는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는 내일을 쓰다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어제와 오늘의 문학과 사회 이슈들을 점검해보고 내일의 삶과 문학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예측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축제를 주최한 한국문학번역원,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인사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학번역원장 김사인입니다. 문학은 말과 글로 이루어집니다. 그중 절실하게 애써진 말과 글들, 그걸 따로 시라고 또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일찍이 없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몸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끊겨버렸습니다. 문학은 말과 글을 가지고 이 재난의 시대를 견디고 이겨나갈 마음의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러고자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이룩한 성취인 전자기술의 힘을 빌어서 세계 작가들의 간절한 마음이 실린 말과 글들을 이제 타전합니다.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 세계의 독자들께서는 마음의 안테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수신해 주십시오. 뜨겁게 공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대와 교감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우리의 이 안간 힘이 세계를 조금은 더 지켜줄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축제의 슬로건이 표방하는 바처럼 세계의 내일을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써나가는데 힘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 이번이 9회째인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교류가 정지된 상태나 다를 바가 없는 비상한 시국입니다. 그럼에도 세계의 작가들이 서울에 모였던 그 추억을 발판으로 이번엔 온라인이지만 역시 개최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세계의 작가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교류하고 또 어떻게 내일을 진단하게 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제9회 서울국제작가축제를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위축된 이 시기에 더 많은 내일을, 새로운 내일을 꿈꾸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최경란입니다. 먼저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0년은 많은 분들에게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술과 문학의 힘이 어느 때보다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준 해이기도 합니다. 이번 서울국제작가축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전과 같은 생생함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작가와 독자들이 만나는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 우리 모두 희망을 잃지 않고 문학의 힘으로 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디자인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시는 이 개막 강연은 축제 대주제에 관한 작가의 메시지를 들어보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한국 문학의 거장이시죠. 황석영 작가님께서 우리 시대 문학의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작가님의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나는 팬데믹 세상에 몇 달간을 시를 읽으며 보냅니다. 요즘 세계의 서점에서 시집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그러죠. 이렇게 혼자 고립된 시간 동안에 지나간 세월의 시들이 젊은 날에 나를 데리고 다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앞에 인용한 시인은 일제히 감옥에서 옥사한 청년 시인 윤동주의 시 별 해는 밤의 앞부분 몇 줄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내 10대 시절 친구였던 안정길이 사랑했던 시였습니다. 한국전쟁이 휩쓸고 간 몇 해 뒤 아직도 서울 시내에 폭격당한 폐허가 남아있던 시절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독재정부에 항거하여 일어났습니다. 1960년 4월 19일 학생혁명의 날이었습니다. 그 시위의 거리에서 내 옆에 있던 안정길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의 머리에서 흐른 피가 내 교복 상의를 흠뻑 적셨습니다. 종길이는 시인이 되려던 소년이었습니다. 난 그 뒤에 친구들과 같이 그의 시집 봄밤별을 편집해서 출판해냈고 이것이 나의 문학적 인생의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던 여러 순간들이 지나갑니다. 들꽃과 보리밭이 한데 섞여서 바람에 흔들리던 들판을 식구들과 걸어서 38선을 넘던 5살 무렵의 어느 초여름,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먼 남쪽 지방으로 피난 갔다 반쯤 부서진 집에 돌아왔던 날, 흙더미 속에서 찾아낸 나의 책과 노트들, 군대에 입대해서 베트남 전쟁에 끌려갔던 일, 거기서 한국 전쟁이 베트남 전쟁인 것을 알아차렸을 때 나의 청춘은 끝나고 성인이 되어 있었죠. 1980년 5월에 피해 항쟁이었던 광주에서 나는 또다시 수많은 젊은 벗들을 잃었습니다. 작가였던 나는 이후 15년 동안 글쓰기를 포기하고 민주화 통일운동의 활동가 노릇을 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혹한 냉전의 경계를 넘어서 북한을 방문한 뒤에 5년의 해외 망명과 귀국해서 다시 5년의 투옥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1989년 11월에 나는 망명지 베를린에서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나의 문학은 그 이전과 이후, 즉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쟁취한 뒤에도 우리는 몇 차례인가 정권 교체를 거치게 됩니다. 2017년 군부 독재자의 딸이었던 대통령의 실정에 항거한 촛불혁명을 끝으로 한국인들은 간신히 과거의 망령과 결별할 수 있었습니다. 16세의 소년에서 시작해서 74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 기나긴 민주화의 이행기를 평생을 걸쳐서 실현한 것입니다. 추운 겨울부터 봄까지 진행된 촛불혁명의 기간에 거리에 서 있었던 나는 스스로 노인이 된 것을 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봄이 올 때까지 석 달 내내 독감과 폐렴까지 앓았고 낡은 정부가 무너지면서 병도 차츰 나아졌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 무렵에 우리 집 앞마당에 찬란하게 피어나던 하얀 매화꽃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1998년 감옥에서 나온 뒤부터 다시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세계는 재편성 과정에 있었죠. 나는 이후 세계의 현실을 겪어오면서 몇 가지 화두를 붙들고 작품을 써왔습니다. 냉전이 해체되자 세계의 다국적 자본은 서슴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자본주의 강국들은 이를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라고 하면서 시장 만능주의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경계를 넘어서 먹을 곳과 일자리를 찾아가는 노동이주가 일어났고, 전쟁이나 잘못된 정치 여파로 세계 도처에서 난민이 발생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생각으로 이주민과 정착민 사이에 불화와 차별이 광범위하게 심화되었습니다. 일상은 극도로 불안해졌고 국가와 국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양극화는 차츰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동이 이 시기에 전 지구적 특징으로 보였으며 서로가 낯선 것들과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 이룩한 과학과 기술을 보편으로 규정하는 유럽 중심주의는 강자의 울타리일 것입니다. 구미의 제국주의는 주변부를 자기 시장 권내로 흡수하면서 상대방에게 세계적 보편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약자가 그것을 거부하면 소통하지 못하니까 존재를 상실하고 받아들이면 정체성을 상실하는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기 질서에서 낮은 단계에 있는 나라들은 그 보편성이라는 울타리에 참여해서 소외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보편주의란 사실은 자본주의적 세계 질서 속에서 기득권과 불평등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측의 슬로건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서로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편성입니다. 냉전 종식 이후 30년 동안 세계는 평화가 찾아오기는커녕 지역 분쟁과 내전과 굶주림으로 양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인명이 살상됐습니다. 탈식민지 이후 열강들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나 평화롭고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들 제3세계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지면서 그것의 현실도 살고 있던 인민들도 모두 잊혔습니다. 오히려 탐욕의 거침없는 확장이 미덕이 되었습니다. 나라마다 경제적 성장 수치가 현실 정치의 지상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경에 나오는 일화처럼 욕망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과 마찬가지여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냥 치달리다가 파국에 빠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욕망을 절제로 다스리지 못하면 개인이나 나라나 지구까지도 파멸할 것입니다. 인권과 자원의 남용과 환경의 악화에 대하여 전 지구적으로 경고한 로마 클럽 보고서가 나온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화석연료의 남용으로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생태계에서는 광범위한 멸종이 벌어지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경제체제로 농작물과 가축은 공산품으로 변해가면서 자연도 사람과 함께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남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기후가 격동적으로 변덕을 부리면서 대형 폭풍과 홍수가 거듭되는가 하면 가뭄과 들불이 번져가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사람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것이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달력은 무심하게 넘어가지만 현실은 늘 한 발 늦게 따라오는 듯합니다. 20세기가 끝난 지 20년이가 지나서야 이제 21세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올 때에도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야 새로운 세기로 진입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문명이 저질러온 업보 때문에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지난 세기의 일상의 잔재를 가차없이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이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제와 생각해 보면
1990년에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했을 때 사실은 그 반대편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패권도 쇠퇴의 길로 들어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혼란에 접어든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모습은 자본주의가 몰락해가면서 무엇인가 다른 질서로 향하여서 가는 이행기의 와중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의 기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은 오직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의 노력 여부에 달려 있겠죠.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까지 우리가 이뤄낸 문명과 우리들의 일상이 올바른 것이었는가를 묻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공동체의 공익과 개인의 자유가 함께 조화되는 사회는 어떤 것이었는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주고받던 건강한 삶은 어떠했는지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근대화 이전까지 전 인구의 대부분이 농민이었습니다. 누구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렵던 그 시절에 평상적으로 지니고 있던 공동체 의식이 이제 되살아나고 있다거나 사회적 자원을 나누어서 약자를 돌보는 일에 다시 눈뜨기 시작했다거나 개인의 자유를 스스로 제약당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일 등등은 국민의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정당성을 가진 정부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방식과 제도를 바꾸는 것은 먼저 정치를 보다 더욱 민주적으로 바꾸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세기에 조선 왕조가 제국주의에 의하여 멸망할 무렵에 우리의 민중종교 사상가들은 다가올 새로운 세기를 뜨거운 불의 시대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즉 20세기를 전쟁과 고통과 상극 문명의 시대라고 하면서 이를 사계절에 비하면 여름의 시대라고 했죠. 물질적으로 번성하지만 퇴폐하며 부패한 상극의 계절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름이 가고 나면 가을이 오게 마련입니다. 여름의 폭풍과 비바람과 떼약볕을 겪어낸 열매를 거두는 때이면서 쭉정이와 상한 것과 썩은 것은 버려지고 알맹이만 가려내는 수확의 계절이 가을입니다. 즉 20세기를 여름으로 그 다음 세기인 21세기를 가을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선천과 후천으로 구분했습니다. 갈등과 상극의 선천은 끝나고 해원과 상생의 후천이 시작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을 개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를테면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말도 물질과 정신을 나누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개벽한다는 뜻이겠죠. 원래 도깨비라는 게 사람이 지니고 오래 쓰던 물건이 세상을 떠난 주인의 신용을 내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장신구나 신발이나 모자나 심지어는 빗자루 따위가 그런 것들입니다. 사람이 정붙인 물건이라야 도깨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도깨비란 물건의 기억에 관한 정령입니다. 대량 생산하여 대량 소비한 도시 외곽의 쓰레기장 물건들은 도깨비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나는 우리네 전통 사상가들의 밥이 하늘이다라는 말과 만물은 성스럽다라는 말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물건과 땅과 하늘까지 인연의 그물망 속에 있다는 부처의 말도 기억합니다. 미래로 통하는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들의 모든 지식은 파멸할 것이다 하는 단테의 시 구절은 요즘의 나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앓고 나면 큰다는 한국 속담대로 나는 세계가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사람을 위한 시스템을 이루어내고 사람 아닌 것들도 위해주는 새로운 문명의 초입에 들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강연을 마치신 작가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작가님,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뵙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악수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아, 돼버렸네요. 악수 하면 안 돼요? 괜찮은가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자리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아크릴판을 앞에 놓고 작가님과 대면하게 될 줄을 상상도 못했기 글쎄 때문에. 말이에요. 세상이 많이 변했죠? 네. 네. 왠지 서글픈 생각도 들지만 네.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네.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요즘 시를 읽으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고 아까 강연 때 네.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마음으로 시를 읽게 되셨는지. 뭐 말이 그렇다는 거죠. 뭐. 제가 지방에 이제 무슨 다른 작품 쓰러 내려가 있거든요. 그 서재를 떠나서 있으니까 그 두껍고 긴 책은 안 읽히고 그 시집들이 최근에 들어온 게 한 20권이 이제 신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들치다 보니까 한 정말 수십 년 만에 시를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팬데믹이 시를 읽게 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요. 예, 네. 예.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들 너무 바쁘고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그렇죠. 막상 시집을 펼쳐볼 여유가 없었는데 그렇죠. 뭐 이게 좋은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뭔가 우리에게 예. 뭐 해야 되는 일을 좀 가르쳐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 좀 굉장히 우매한 질문일 수 있는데 작가님 같은 분도 이런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고 막 분노가 느껴지고 두렵고 하셨을까라는 궁금함을 저는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기가 오면 제가 굉장히 성격이 이제 독특한데 낙천적이면서 옛날에 아마 검사가 그 뭐 하는 거예요. 구형한다고 그러나? 네. 제가 구형을 무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징역을 시작을 했는데 재판 중이니까. 그런데 한 사흘 힘들었는데 혼자 생각을 했지. 이것도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재밌게 잘 지내자. 네. 그리고 생각을 바꿨더니 괜찮던데? 그 다음부터 지낼만 했어요. 팬데믹 역시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얘는 나하고 대등한 존재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물의 하나인데 쟤들도 뭔가 살려고 저러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정답게 생각하자 그러고 그랬더니 전혀 무섭지 않던데. 네. 예, 그리고 아마 우리 일상이 바뀌긴 하지만 네. 아마 좋은 쪽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요새 자주 모임을 못 한다든가 여행을 못 간다든가 하는 거를 방에 앉아서 다른 즐거움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뭐 영화를 많이 본다든가 밀린 네. 책을 본다든가 대단히 뭐 괜찮다고 생각하죠. 네. 네, 맞습니다. 정말 관점이 달라지면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잖아요. 예. 그 모든 것들이 예.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팬데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루어낸 문명과 우리들의 일상이 올바른 것이었는가를 마치 질문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도 예. 말씀을 하셨고 예. 또 사람 아닌 것들도 위해주는 문명이 필요하다. 그럼요.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위한 그리고 또 사람이 아닌 것들도 위한 문명으로 지금보다 더 긍정적으로 한 단계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요?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의 정치 경제 체제일 거예요. 그 체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장을 최대 목표로 하고 해마다 몇 퍼센트 떨어졌다, 몇 퍼센트 올렸다 그걸로 정책의 목표, 정치적 생명의 목표로 잡고 세계 정부들이 그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근년에 들어서는 신자유주의 세계 체제라는 거는 시장 만능주의, 시장이 다 해결하고 그들에게 무한한 말하자면 규제 같은 거 없이 무한한 자유를 줘야 된다.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지난 20년 동안에 냉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 더 지구 생태 환경은 더 망가졌고 그렇죠. 그리고 사회는 더욱 불안해졌죠. 양극화, 빈부격차, 양극화, 나라와 나라의 또 격차, 그리고 또 거기서 생기는 갈등, 분쟁,
더 심해졌죠. 그래서 아마 몇 차례 이런 그 혼란을 겪으면서 특히 팬데믹을 겪으면서는 그 신자유주의 세계 체제를 포기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 공공성, 공동체주의 다 버렸잖아요. 네네.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실행한 나라일수록 지금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회가 마비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 한국 사회는 그래도 대단히 좀 다행스러운 거는 그 공동체주의 옛날에 흔적들. 네. 그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사회 내부에. 그러니까요.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네. 서로 도우려는 자세, 서로 걱정하는 자세, 또 사회 일원으로서 이렇게 행동하려는 자세 이런 것들이 대단히 놀랬고 아마 그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태의 난민으로 맞아요. 위기에 강한 세월을 보내와서 그런 점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공동체성이 있다는 걸 참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뭐 재난구조금 네. 뭐 하면서 사회적 자원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는 이제 출발점인데 저게 아마 노동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더 힘들 거예요. 그럼요. 일자리까지 떨어지니까. 그럼요. 예, 네. 실업 지수가 아마 굉장히 늘어나서 뭐 20%까지 올라가는 나라도 있고 그런데 전 세계가 그런데 이 위기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사회 체제를 바꿀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정말 단기간으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네. 지속될수록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도 몰랐던 그 숨은 힘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막 소위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의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의 오만함이 막 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함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하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그리고 되는 것 세계가 같습니다. 또 하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서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욕망을 자제하고. 네. 예. 욕망을 자제해야 되겠죠. 이제 뭐 생산성 갖고 경쟁하고 몇 맞아요. 프로 더 올랐다 하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도저히 이게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어떤 계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욕망에 대한 말씀은 정말 딱 와닿습니다. 네. 욕망을 자제하고 또 무엇을 욕망할 것인가 우리가 잘 네. 생각해가면서 이 시기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기운이 남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작품을 써내는 것이 작가가 세상에 대한 갖고 있는 책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 세계가 정말 너무 불확실하고 또 불안한 그런 또 자유가 없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 문학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문학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요? 벌써 20세기 초반에 발터 베냐민이라는 독일 평론가 있죠.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이미 근대 문학은 위기 산물이다. 그러니까 근대 문학이 위기라는 거죠. 그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야기의 연일성이 있는데 그것이 현장을 떠났어요. 그래서 고독한 개인이 글을 쓰고 고독한 개인이 그 글을 읽는 읽고, 그런 작자와 독자의 관계로 이렇게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현장을 잃은 그 이야기가 이미 위기다. 이것이 문학의 위기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서 20세기 문학이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학은 또 위기일수록 더 이렇게 그걸 돌파하고 뭐 극복하고 그러면서 넘어서고 그렇게 나가기 마련인데 아마 팬데믹 사태 이게 이제 세계적인 진행이 지나가고 나면 디지털화가 더 광범위해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화되고 사회 맞아요. 곳곳에 뭐 학교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무슨 뭐
거의 생활 속의 모든 뭐 것들이. 경제 활동서부터 맞아요. 네. 대면 다 제치고 지금 벌써 우리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텅 빈 객석을 온라인으로. 앞에 두고 예, 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더 심화되고 개인의 고독이 더 심화될 텐데. 네. 그러면 옛날에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현장성을 잃어버렸을 때 현대 근대 문학이 이렇게 위기 속에서 진행돼 온 것처럼 네. 그때보다 더 위기인데 아,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장래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시, 소설, 뭐 시적 소설, 뭐 시하고 소설이 합친 거, 뭐 드라마, 뭐 시나리오, 뭐 그런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사람이 원래 서사적 동물이잖아요. 왜 우리 꿈꾸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매일 꿈꾸는 게 뭐 누구든지 그날 현실에서 자기가 겪은 사건들을 재편성하고 그것을 서사화해서 이야기로 만들고 좀 거북한 거는 메타포로 상징화해서 좀 자기 스스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게 그렇게도 만들잖아요.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사는 버리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곁에서 서사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네네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장르가 있죠. 영상 자료가 있다든가 뭐 지금 아마 팬데믹 시야에서 사람들이 뭐 드라마나 영화 몰아서 보기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엄청나게 봅니다. 네. 뭐 그 틈에 책도 좀 보지 않을까. 네. 아, 그런 아까- 바람을 진짜 갖고 있는데. 예. 아까 시집을 많이 읽었다 그러는데 사람이 사실 그 고독하게 혼자서 장시간을 앉아 있는다는 게 현대 사회에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예. 습관들이 안 돼 있거든요. 예, 습관이 안 돼 있고. 네. 그런데 시를 읽기 시작했다 하는 거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개인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뭔가 한숨 쉬어가는 네. 그런 어떤 그 일상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어느 출판인을 만났는데 팬데믹 기간에 어땠느냐 그랬더니 많이 출판량이 늘었다. 아.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한참 호황이던 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불황은 넘어선 것 같다. 아, 네. 그래서 출판이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징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우리 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제 이러면서 책을 읽게 되는 기회가 좀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좀 시무룩했던 작가들도 좀 더 많이 좋은 작품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끝으로 이 독자들에게는 혹시 당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내일의 독자들에게. 뭐 책을 많이 읽어라 이외에. 이럴 때 제가 아까 시를 읽는 기간을 가졌다 하는 것처럼 이런 기회에 제목만 알고 안 읽었던 고전들을 다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네. 네, 맞아요. 아니 1년을 들면 누군가가 이 기간에 박경미 선생의 토지와 네. 저의 장길산을 한 대 몰아서 연이어서 한 달 동안 읽어치웠다고 하는데 네. 예, 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책 읽기에 꽤 좋은 기간인 것 같아요. 또 그런 작품들은 잡으면 네.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재밌기 때문에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죠. 네. 예전에 그 저희 아버지께서 장길산 때문에 아버지 대학 교수셨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러 가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으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읽다 보면은 다음날 강의를 가는데 너무 피곤하실 정도로 잠을 못 주무셨다고. 네. 지금 아마 그런 책들을 읽기 정말 좋은 시대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책을 더 펼쳐든다, 출판이 더 잘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막 달려가던 삶을 멈추고 생각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실은. 한 템포를 딱 늦추고 네,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렇죠. 그런 기간인가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럴수록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 기간 동안에 뭐 자기 정리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은 거죠. 네네.
사실 뭐 저만큼이나 우리 독자분들 얼마나 작가님께 궁금한 게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축제를 개최하면서 모실 수가 없어서 사전에 저희가 질문들을 좀 받아봤거든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I'm Marina Such from London. I teach English at the City of London Academy and I'm also an honorary reporter for Koreanet. I've read Hwon Sok-young's The Old Garden. This was a fascinating read about a challenging time of Korean history. I loved the heartbreaking reality the author portrayed through the main characters and the choices they made. So here is my first question to the author. The solitary confinement of a prison cell and the isolated garden in the countryside have a strong resemblance in my interpretation with very similar limitations. Have you consciously created the analogy between the two places of isolation? Another question I'd like to ask is if there are any true real-life story or stories that have been utilized in your book. Have you used your own life experience to make the novel more authentic? I'm really curious and I'm looking forward to your reply. 네, 독자님이 잘 보셨죠. 그런데 네. 이제 그 고립된 장소이긴 하지만 시골의 그 작은 갈매라는 장소는 거기서 사랑하는 여자가 숨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도피자고 도피하는 사람을 숨겨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고립된 장소이긴 하지만 사랑의 장소라는 면에서 감옥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감옥은 뭐 완전히 밀폐되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누구도 함부로 만날 수 없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렇지만은 글쎄 독자님이 본 대로 두 개의 고립된 장소 그러나 성격은 좀 다른. 네. 그런데 이제 정원이라는 오래된 정원이라는 말은 어느 장소 지상에 있는 장소를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20세기에 대한 상징이죠. 뭐냐면 20세기가 시작하고 러시아 혁명이 성사되고 그리고 제1차 대전이 끝났을 때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는 막 여러 가지 희망과 꿈을 가졌죠. 하나는 뭐 자본주의권이든 사회주의권이든 다 양자가 생산성이 커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 인간이 자유롭고 부도 풍요하고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겠다 하는 쪽이고 하나는 우리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서 모든 재부를 국유화하고 그리고 하여튼 만인이 만인을 서로 돕고 사는 그런 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공산주의 네. 진영까지도 전부 그거를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고전으로 생각하는 유토피아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근데 유토피아는 섬이고 사실은 그 뜻이 지상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거죠. 네. 근데 그런 양자의 유토피아주의가 서로 각자 자기 주장을 하면서 그 유토피아주의를 슬로건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실행은 못하고 그렇게 해왔던 게 말하자면 20세기의 양대 진영인데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그걸 좀 풍자하는 식으로 오래된 정원이라고 가져왔는데 네네. 우리 동양에 보면은 나무꾼이 작은 강을 따라서 강기슬을 따라서 산 위로 막 올라가니까 계곡이 있어 계곡을 이렇게 통과하고 나니까 거기 새로운 세상이 있어서 낙원이 있어서 거기서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며칠 지내다가 와봤더니 친척들도 다 죽고 가족도 다 죽고 이미 수백 년이 흘러 있더라 이런 전설 네. 또 샹그릴라 전설이라든가 그런 그 오래된 정원들을 그 유토피아에 대한 상징으로 제목을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네. 풍자적으로 그래 니들 그렇게 해서 니들이 꿨던 꿈이 이루어졌니? 이런 거죠. 네네네. 네. 그런 것이고요. 또 개인적인 경험이 얼마나 녹아 그리고, 있는지. 사실은 저 소설은 거의 90%가 제 경험담입니다. 네. 사실 모델은 제 이제 첫 번째 아내였던 사람의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저게 사실은
5년 망명하고 5년 징역 살고 그리고 이제 15년 이상 문단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던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다 밖에서는 다 그랬거든요. 아, 황석영이 저거 이제 소설 못 쓴다. 이제 끝났다. 그랬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한 15년 안 너무 쓰고 오랫동안 예. 절필하셔서.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른 소설, 손님이라는 소설을 쓰려고 그랬는데 그 형식적으로 뭐 배치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잘 써지지가 않아. 네.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내가 그 쌓여있는 트라우마가 많다. 네, 네, 네. 그걸 작가로서 이렇게 극복하고 치유하고 그러는 과정이 없으면 소설이 안 써지겠구나. 그래서 내 얘기를 쓰자, 차라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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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 얘기를 쓰면은 자기 치유도 되고 그러면서 이게 나는 작가로 돌아올 수 있지 않냐. 사실은 저게 오래된 정은 저를 위한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소설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작가의 길을 포기하고 떠났던 사람이 작가로 돌아오는 과정을 네, 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저거는 대단히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네. 했고 다시 글 쓰는 자리로 돌아오기 그래서 위한. 오래된 정원이 후반기 문학의 제일 첫 번째 작품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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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그 이어서 뭐 손님, 뭐 심청, 뭐 마리떼기 이런 식으로 나가죠. 사실 뭐 작가의 그 뭐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라 하더라도 작가의 무언가가 다 녹아 있잖아요. 작품이라는 거는. 예, 그렇지 그럼요. 않을까요? 네. 예. 아무튼 이 얘기를 정말 길게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신 분의 영상 또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출판 쪽에서 일하고 있는 서준상이라고 합니다. 작가님은 1962년에 등단하신 후로 지금까지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데요. 오랫동안 한국 문단에 몸담고 계신 만큼 한국 문학이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목격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 문학을 보면 여성, 퀴어, 장애 등 기존에 억압되거나 제한되지 못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작업들이 예전에 객지나 산보 가는 길에서처럼 산업화 시기 소외된 민중의 삶을 다루었던 작가님의 작업과 공명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한국 문학의 새로운 흐름을 보면서 작가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작가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는 작가는 누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요, 어느 때나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가 있는데 원래 문학이라는 게 총체적인 삶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예, 어느 부분만 이렇게 뭐 도드라지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저기 예를 들면 여성, 퀴어, 장애 등 그런 사회적 문제, 억압되거나 또는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들의 얘기나 인생을 그린 그런 작업들이 많이 아마 요새 출판되는 모양이죠. 그건 그 필요한 작업이겠죠. 왜냐하면 그쪽 부분이 부족했으면 그쪽 부분도 또 채워야 되니까. 그것도 역시 문학의 한 그렇죠. 역할 중에 하나니까. 문학의 역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네. 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삶의 형태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거를 고루 담아낸다는 것은 뭐 계층별로, 성별로 뭐 다 담아낸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한마디 좀 더 거기에다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건 문학은 결국 삶의 총체성을 다루는 그런 소설, 그런 세계니까 뭐 다양하게 또 발전해가면서 성장해가면서 또 다양한 소재들을 다룰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요, 언제든지 한국 문화는 새로운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꾸준히 지녀 내려오는 이제 어떤 그 강물의 어떤 흐름이라고 그럴까 봤을 때 이제 면면이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요즘 눈여겨보고 계신 한국 작가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아마 젊은 작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만 해도 이제는 다 50대가 되어버려서 아, 네. 내가 어디서 뭐 국제 무슨 회의장에서
해외 행사장에서 젊은 작가라고 그랬더니 그 작가가 바로 내 뒤에 나면서 저는 이미 젊은 작가는 아니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50대가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누군가 우리 저 선배 하나가 80대, 지금은 80대지. 선배 하나가 옆에서 날 콕 찔러서 황 선생 요새 애들도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저기 젊은 작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잘 몰라요. 네. 예, 이제 네.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읽어보라 그러면 누가 괜찮다고 그러더라. 읽어보라 그러면 읽어보고 이제 네. 그런 정도 수준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손민아를 기억해 주십시오, 작가님. 네. 저도 손민아 그때 선생은 파리에서 한번 네, 뵙고 파리에서도 보고 네. 프랑크푸르트 때도 맞아요. 뵙고 그랬어요. 네. 그때만 해도 벌써 15년 전입니다. 그니까요. 예, 예. 작가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파리에서 뵀을 때 제가 저 소설 그때 쓰고 학생 싶은데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잘 쓰시오 그러셨어요. 잘. 그랬나요? 예. 네네네. 예. 아무튼 오늘 정말 강연도 너무 좋았고 이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작가님. 우리 이 네. 팬데믹 상황을 네. 문학의 힘을 좀 얻어서 예. 우리가 조금 더 슬기롭게. 생각을 바꾸면 돼요. 걔네들도 살자고 하는, 먹고 살자고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리고 걔네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쥐들도 고민할 거예요. 이게 사망률 너무 많이 죽으면 박멸하자고 달려들 텐데. 그렇다더라고요. 이 바이러스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감기 적응한다고. 정도로 어떻게 좀 같이 좀 공존할 수 있을까 뭐 그럴 네,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박테리아들이 올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방식도 바꾸고 그리고 지구 생태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럴 거예요 아마 이제 네. 정말 정신 차려야 돼. 그렇습니다. 일종의 경고 아닐까요? 네. 경고죠. 네. 이게 1도가 올랐대요. 지구 기후가 이제 엄청난 풍겨.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1.5도가 되는 건 시간 문제고 곧이래요. 그러면 이게 그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서 2도가 된다면 지구는 이제 뭐 생태계는 끝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쳐도 우리 저 체온이 2도 올라가면 응급실로 실려가서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네. 굉장히 엄청난 건데 네. 지금 멀뚱멀뚱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게 아마 뭔가 새로운 세계 질서, 네. 어떤 인간이 살아가게 서로 이렇게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하는 그런 어떤 사회 제도 이런 것들을 새롭게 어딘가로 향해 가는 지금 과도기에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그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예. 사람도 몸이 아프면 어디가 좀 쑤시고 신호가 오는 것처럼 예. 지구가 살겠다고 몸부림하는 것 같습니다. 지구 입장에서 우리가 코로나지 뭐. 그렇죠. 너무 괴롭힌 거죠. 속 많이 세겠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거를 느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혹시 끝으로 뭐 더 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글쎄요, 이 암흑 속에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빈 의자가 쫙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사이에도 이렇게 치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웬일입니까? 예, 그래서 이런 기간이 더 오래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가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구에 사는 인류로서 우리들끼리도 좀 더 사랑하고 네.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아닌 것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조심해주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불편한 것도 참고 제가 연설문에다가 제가 21세기 화두로 정해놓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일 첫째는 그 이동과 조화였어요. 마이그레이션 앤 하모니라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냥 뭐 넘어댕기고 막 난민 발생하고 막 노동이주고 막 하고 낯선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막 그렇죠. 서로 만나고 이게 이제 21세기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서로 조화롭게 자기가 다른 생각 이걸 서로 같이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그런 게 뭐 바리떼기나 심청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정체성과 보편성. 아까 얘기한 보편성. 네. 보편성은 주의가 정해놓고
지 안으로 들어오면 너는 보편적이다 그렇죠. 그러고 예. 안 들어오면 존재하지 않고. 그럼 들어오면 자기 정체성을 버려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요새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이 서로 이해되고 존중받으면서 다양성을 그것이 인정하고. 네. 예, 보편적 다양성으로 그렇죠. 예.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그래서 그런 흐름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예. 네. 우리 맞습니다. 한류를 봐도 그렇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욕망과 절제 문제. 절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조금 불편하게 살고 네. 좀 덜 쓰고 너무 편했어요, 사실. 너무 편하고 네. 너무 흥청망청. 그리고 너무 빠르고. 예, 맞습니다. 너무 빠르고. 네. 예. 뭐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욕망이 그냥 뭐 지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끝으로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과의 관계. 네. 그거 잘 해야 된다. 요게 아마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화두가 아닌가 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느낄 때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존중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뜻깊게 들었고요.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의 문학, 내일의 우리 삶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하고요. 이렇게 해서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 개막 강연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작가들 그리고 독자들이 함께 꾸려나가는 글로벌 문학축제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는 11월 8일까지 계속됩니다. 각 5개 세션의 대담 그리고 토론, 마지막으로 폐막 강연까지 흥미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폐막 강연이 있는 날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민아였습니다.